전통 건축의 이해. 전통 건축 재료. 건축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구조, 재료, 그리고 내구성이 그것인데요. 이들은 상호 연결되어 문화재의 보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문화재에 사용되는 재료의 올바른 선택은 구조 안정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통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는 무엇이 있으며 재료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전통 건축 재료의 대표적인 재료를 설명할 수 있고 목재와 석재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는 크게 주요 부재가 목재로 구성된 목조 건축물과 석재로 구성된 석조 건축물로 구분됩니다. 목재는 가구나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석재는 건축, 토목, 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 돌을 의미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대표적인 전통 건축 재료인 목재와 석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국보 15호인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정사 극락전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 재료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바로 목재일 것입니다. 목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건축 재료 중 하나로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촉감, 재료 고유의 향 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줍니다. 목재는 이 외에도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목재는 비중에 비해 강도가 크고 가공성과 작업성이 좋습니다. 또한 열 전도율이 작으므로 보온, 방한, 방서성이 뛰어나고 흡수, 차단성이 크고 흡수에 대한 조절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목재의 최대 단점은 가연성이고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전란에 화재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흡수성이 크고 건습에 대한 신축, 변형이 심해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우며 썩거나 충해를 받기 쉽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목재의 구성 및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목재는 내부의 수분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도관 요소 및 세포들이 다발 형태로 이루는 식물입니다. 여러 해 동안 성장하는 다년생 식물이며 비대 성장을 이루는 형성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형성층은 세포들의 분열에 의해 나이테를 생성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이것의 활동 여부에 따라 다량의 목부세포가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형성층은 봄과 여름에는 빨리 성장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봄에 자란 부분은 춘재 또는 조재, 가을에 자란 부분은 추재 또는 만재라고 부릅니다. 춘재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색이 밝고 무른 반면 수제는 색이 어두우며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합니다. 이러한 만재와 조제가 1년 단위로 짙은 색의 동심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이 나이테입니다. 대개 나이테는 해마다 1태씩 증가하며 나이테의 조밀은 10mm에서 30mm 내에 있는 나이테의 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이테密도는 목재의 강도 및 품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목의 단면을 살펴보면 색깔이 짙은 가운데를 심재라고 하며 밝은 주변부는 변재라고 합니다. 심재는 죽은 세포로 나무의 물리적인 형태를 지지하기 때문에 물성이 단단합니다. 반면 변재는 현재 자라고 있는 세포로 물과 양분의 통로가 되는데 색이 옅으며 조직은 무른 편입니다. 나무는 공업 제품과는 달리 균질한 소재가 아닙니다. 목재를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 횡단면, 방사단면, 그리고 접선단면이 나타납니다. 침엽수재의 세 단면을 자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횡단면은 수목의 생장 방향과 직각으로 절단했을 때 나타나는 단면으로 원목이나 구루터기 상단 부분을 보았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단면을 말합니다. 방사단면은 수목의 생장 방향과 평행하게 절단했을 때 생기는 단면으로 목재의 중심으로부터 수피를 향해 할렬시켰을 때 나타나는 단면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선 단면은 생장 방향에 따라 접선 방향으로 절단하였을 때 나타나는 단면으로 나무의 수피를 벗겨냈을 때 또는 나이테에 접선이 되도록 절단했을 때 나타나는 단면을 의미합니다. 목재를 절단하는 방향, 나타나는 단면에 따라 목재의 성질과 강도 특성인 압축, 인장, 휨, 전단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목재의 특성을 잘 알아야 적합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목재의 물리 역학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특성으로는 수분, 비중, 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목재의 특성은 함수율입니다. 목재의 함수율은 목재 내에 존재하는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점검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현되는 값이며 목재 내 수분의 함량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여기서 점검 무게란 100, 200도씨의 오븐에서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한 목재의 무게를 말합니다. 목재는 세포로 이루어진 다공체로서 목재 내부 세포에 존재하는 일정 양의 수분을 제거해야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면 결함의 발생률이 높아져 구조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목재의 함유 수분은 비중과 더불어 목재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목재의 가공이나 이용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목재의 특성은 비중입니다. 보통 목재의 비중이라고 하면 목재의 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것으로 주요한 재질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재는 철과 콘크리트 등에 비해 가벼운 재료, 즉 비중이 낮은 재료입니다. 목재의 비중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전건 비중이 0.22로 가장 가벼운 참 오동나무에서부터 전건 비중이 0.87로
대단히 무거운 박달나무 등에 이르기까지 수종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렇게 목재의 비중은 각 수종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동일 개체에서도 생장 부위에 따라 개체 내 변이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목재의 특성은 강도입니다. 목재는 비중에 비해 강도가 강한 재료입니다. 즉, 목재는 가늘고 긴 속이 빈 세포가 세로로 길게 배열되어 견고하게 결합된 형태여서 가벼운 데 비하여 강도가 큽니다. 목재의 강도는 대개 비중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반대로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목재의 강도는 감소됩니다. 여기서 섬유 포화점이란 목재 세포가 최대 한도의 수분을 흡착한 상태를 말하며 함수율이 약 30%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중의 속도, 추제 비율, 연륜폭, 결점의 유무, 화학 성분에 따라서도 목재의 강도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연륜폭과 추제 비율이 비중에 영향을 끼치므로 자연히 강도도 변화됩니다. 대개의 경우 단위 길이당 연륜수가 많을수록 추제의 비율이 높을수록 강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의 압축 강도는 옹이가 있으면 감소합니다. 목재의 결점 중에서 옹이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통직성을 방해함으로써 불규칙적인 응력을 발생시키거나 집중시키므로 외력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옹이와 압축 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타난 바와 같이 목재를 건축 재료로 사용함에 있어 옹이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미륵사지 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 재료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재료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바로 석재일 것입니다. 석재 또한 흙, 목재와 더불어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건축 재료 중 하나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단단함은 풍화와 마모에도 강해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석재는 목재에 비해 무겁고 가공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었으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쓰임새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인간이 석재를 이용한 역사는 석기 시대부터입니다. 초기에는 암석을 떼내어 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무기 등을 만들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조상과 신을 숭배하고 기록을 남기는 기념물을 만드는 데에 단단하고 오래가는 석재를 쓰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돌 무덤 등을 만들어 권력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석재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신석기 시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고인돌, 영국 남부의 스톤헨지 등은 이 시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석조 건축물입니다. 서양의 석조 건축물은 주로 묘나 신전이었습니다. 왕릉과 신전은 대부분 석회암과 화강암을 사용하여 지었고 주두에 연꽃이나 파피루스 같은 식물의 형상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영원하기를 염원하며 사용했던 석재가 그 가치를 드러낸 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재를 사용한 흔적으로 화강암을 탁자 형태로 덮은 고인돌,
선돌 및 얇은 판석을 짜 맞추어 만든 돌널 무덤 등이 있습니다.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석재보다는 목재를 건축물에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벽처럼 방어와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면 목재가 노동력, 시간 등의 면에서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어 곡선미를 추구하는 한국의 건축에 알맞은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석재를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석조 건축물도 많이 축조되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는 석굴암, 불국사 등 화강암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국보 제24보인 석굴암은 돌을 깎아 굴을 만들고 벽면을 섬세하게 조각해 엄숙하면서도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국보 제20호인 불국사 다보탑은 목조 건축의 형식을 석재로 구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뛰어난 석재 가공 기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발달한 기술은 고려까지 이어져 다양한 불교 예술을 구현했습니다. 서양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석재를 주 재료로 사용한 역사적인 건물이 많지 않은 데에는 지질학적인 차이도 그 이유가 됩니다. 석회암이나 대리석이 풍부한 서양과 달리 한국은 화강암과 섬록암 등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져 만들어진 심성암이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히 화강암을 이용한 건축물이 발달했는데 화강암은 단단하고 가공이 힘들어 축조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석재는 산지와 종류, 심지어 같은 석종이라도 성분과 조직 구조, 물성이나 외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땅속에 매장된 바위와 돌을 암석이라 하는데 채석장에서 이 거친 돌덩이를 건축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가공한 것이 석재입니다. 암석은 여러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각 기둥과 육각 뿔이 합쳐진 형태의 흰색 결정으로 이루어진 석영과 부피가 크고 철, 마그네슘이 포함되지 않아 밝은 장석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 얇은 판으로 쪼개지는 흑음모, 어두운 각섬석 등이 있으며 이들을 합쳐 조암광물이라 부릅니다. 석재의 특성으로는 강도와 비중, 흡수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석재의 특성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휨 강도 등이 있으나 석재의 강도는 주로 압축 강도를 뜻합니다. 압축 강도와 비교하면 인장 강도는 20분의 1에서 40분의 1 내외 수준이고 휨 강도와 전당 강도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재를 구조재로 쓸 때는 주로 압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합니다. 구성 입자의 크기나 공극이 작고 결합 상태가 좋을수록 압축 강도가 큽니다. 압축 강도는 힘이 작용했을 때 변형되는 정도를 뜻하는 경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할수록 딱딱하기 때문에 강도가 클수록 경도도 큽니다. 경도가 크면 가공이 어려운 대신 마모가 적어 바닥재나 외장재로 쓰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석재의 특성은 비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겉보기 비중을 말하며 조암 광물의 성질, 비율, 공극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석재의 비중은 보통 2.5에서 3으로 평균 2.65 정도입니다. 이는 물보다 2.65배 무겁다는 뜻입니다. 특정 방법으로는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와 물속
일반적인 공기 중의 세 가지 상황에서 각각 무게를 측정해 계산하는 것으로 현무암이 2.75에서 3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응회암이 2에서 2.5로 가장 낮습니다. 강도는 비중에 비례하므로 비중을 알면 어느 정도 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석재의 특성은 흡수율입니다. 공급률이 높은 다공질의 석재일수록 흡수율이 높으며 이는 대체로 동결융해나 풍화를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률은 부피에 대한 공급의 비율을 뜻하는데 비중과 마찬가지로 석재가 생성된 지역이나 조암 광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각 아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심성암과 같이 고압에서 만들어지면 공급률이 낮습니다. 완전히 건조한 상태와 공기 중에서 측정한 중량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화강암, 대리석, 사문암, 전파암 등은 0.1에서 0.4% 정도이지만 안산암, 응애암 등은 0.5에서 7% 정도로 흡수율이 높습니다. 흡수율은 풍화나 내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가 낮아져 석재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괴되거나 취약해지는데 흡수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동결융해를 받기 쉬워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대표적인 전통 건축 재료인 목재와 석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목재는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며 석재는 암석을 구성하는 조암 광물과 이들의 구성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전통 건축 재료인 목재와 석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목재와 석재 외에도 석회, 기와, 흙, 전돌, 그리고 집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통 건축 재료들이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에 사용된 다양한 전통 건축 재료를 각 구성부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목조 건축물의 각 구성부에 사용된 전통 건축 재료를 설명할 수 있고 전통 건축 재료의 사용 방법과 종류에 따른 분류와 사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구조를 알려면 먼저 우리 옛 선조들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만들었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목재와 석재입니다. 목조 건축물은 목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석조 건축물은 석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조 건축물 축조 시 뼈대를 이루는 목재를 사용했지만 다른 부분은 석회, 흙, 전돌 등 다양한 건축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부터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 재료를 지붕부, 벽체부, 기단부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은 마감 재료에 따라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등으로 다르게 부릅니다. 기와집은 기와를 사용하여 지붕을 형성한 집을 말하는데요. 지붕 마감 재료 사용된 기와는 점토를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서 제작한 건축 재료입니다. 기와는 화재에 강하고 배수 능력이 뛰어나며 수명이 길지만 무거운 것이 단점입니다. 지붕을 구성하는 기와는 지붕에 씌워 눈과 빗물의 침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 제목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경광과 치장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런데 목조 건축물의 지붕에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그 모양과 명칭이 각각 다르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붕에 씌워 기와등과 기와골을 형성하여 눈과 빗물에 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기와와 암기와입니다. 그 외에 부속 장식 기와로는 안막새와 수막새, 귀명기와, 치미, 용두, 망화 등이 있습니다. 막새의 경우에는 시대 및 나라별로 막새 문양이 달라 시대 판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초가집은 갈대나 새, 볏짚 등으로 지붕을 인 집을 말하며 서민들의 살림집에서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단열과 보온성은 우수하나 화재의 위험이 많고 특히 볏짚으로 인 것은 매년 한 번씩 다시 이어야 하므로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볏짚은 자연에서 바로 구해서 쓸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 기와보다 사용 역사가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와집은 볏짚이나 기와를 얻기 어려운 강원도 산간지대에서 너와를 이용하여 지붕을 이은 집을 말합니다. 너와는 지붕을 이는데 기와처럼 쓰는 재료로서 지름 30cm 이상의 나뭇결이 바르고 잘 쪼개지는 적송 또는 전나무 등의 나무줄기에서 밑둥치와 윗부분을 잘라낸 다음 토막을 내서 사용합니다. 너와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cm에서 15cm 정도의 무거운 돌을 얹어 놓거나 통나무를 처마와 평행으로 지붕면에 눌러 놓기도 하는데 이런 통나무를 너시레라 부릅니다. 이처럼 지붕 마감재에는 다양한 건축 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벽은 힘을 받는 내력벽은 아니며 칸막이 역할을 합니다. 외벽은 실내외를 구분하며 단열과 보온 등의 효과가 있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벽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토벽, 판벽, 신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벽은 주 재료가 흙인 벽을 말합니다. 토벽은 흙을 판축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판축은 벽을 만들 때보다는 담장이나 성벽을 쌓을 때 많이 이용됩니다.
대개 토벽을 만들 때는 흙벽돌을 만들어 쌓고 흙으로 미장하는 정도인데 이를 흙벽돌벽이라고 합니다. 헛간 등에서는 흙과 돌을 적절히 섞어 토벽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토축벽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은 습도가 높아 토벽만으로 구조체를 만들면 약하기 때문에 대개 목조로 골조를 한 다음 벽만 토벽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벽은 벽면의 보호 및 장식용 등의 목적으로 판재를 세로로 쪽매이음하여 대고 외곽과 중간에 띠장목을 대고 고정한 벽을 말합니다. 헛간이나 창고, 문칸 등 난방이 필요치 않은 곳이나 부속체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판재는 궁궐과 사대부 집에서는 대패질해 정연하게 다듬지만 서민들의 살림집에서는 도끼나 좌기로 거칠게 다듬은 것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벽은 우리나라 건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벽으로 대나무나 잔가지로 심을 만들어 넣고 여기에 흙반죽을 붙여 벽체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깃과 누레 및 설외에 의한 외역기에 의해 벽틀이 만들어집니다. 눌외는 누워있는 외, 설외는 서있는 외라는 뜻으로 눌외와 설외를 엮는 것을 외역기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설외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쌀이나무 대신 쫄대목이나 대나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끄럽기 때문에 미장벽이 잘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역기가 끝나면 양쪽에서 흙을 바르는데 건조를 위해 실내에서부터 바르며 초벌은 외역기 사이로 흙이 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힘있게 바르고 재벌을 위해 거칠게 바릅니다. 이때 진흙에는 여물 등을 썰어 넣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재벌 위에는 마감을 위한 정벌을 하는데 재료에 따라 회벽, 사벽, 회사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웁니다. 양반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회를 발라 흰 벽을 만들었는데 이를 회벽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진흙에 백토만을 섞어 바르기도 하는데 이를 사벽이라고 합니다. 진흙에 백토와 회를 섞어 바르는 경우는 회사벽이라고 합니다. 기단은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면에 흙이나 돌을 쌓고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어 높게 쌓은 부분을 말합니다. 초석으로부터 전달되는 건물의 하중을 받아 집안에 골고루 전달하며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단은 재료에 따라서 흙으로 쌓은 토축기단, 돌로 쌓은 석축기단, 벽돌로 쌓은 전축기단,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섞어 쌓은 혼합식 기단 등이 있습니다. 토축기단은 진흙을 다져 쌓아 올려 만드는 기단으로 서민 살림집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돌을 섞어 쌓거나 목심을 박아 쌓거나 규합편을 섞어가면서 쌓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토축기단은 거의 사라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석축기단은 돌로 쌓은 기단을 말합니다. 자연석 기단은 가장 많이 사용된 기단의 형태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자연석을 나란하게 쌓아 올리고 그 속에 흙과 돌을 채워 만든 기단을 말합니다. 일반 민가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찰과 향교 등 공공 건물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찰과 같이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자연석 기단이라 할지라도 비교적 큰 돌을 그랭이를 떠서
서로 이를 맞춰가면서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대석 기단은 일정한 길이로 가공된 화강석 장대석을 층층이 쌓아 만든 기단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된 기단으로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구식 기단은 화강석을 다듬어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화강석 판재를 연결하여 쌓는 기단으로 고려시대 이전에 주로 사용한 방식입니다. 화강석을 목가구 짜듯이 구성하기 때문에 가구식 기단이라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불교 사찰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지대석과 탱주석, 우주석, 판석 등 각 위치마다 석재를 짜 맞추어 만들며 판석에는 부조를 새겨 화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축기단은 벽돌로 만든 기단을 말하며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단은 아닙니다. 실예로는 조선 정조 때 만들어진 수원 화성의 방화수류전과 화성 행궁 낭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들도 기단 전체를 모두 벽돌로 쌓은 순수 전축기단은 아니고 화강석으로 가구식 기단처럼 지대석과 기둥석 및 갑석을 구성하고 면석 대신 벽돌로 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전 혼합식 기단이지만 통상 전축 기단으로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식 기단은 두 종류 이상의 기단을 혼합한 기단을 말합니다. 조선 초 지어진 강진무의사 극락보전은 자연석 기단 위에 가구식 기단을 얹은 것으로 자연석을 일정한 높이까지 쌓고 이것을 지대석 삼아 면석을 놓았는데 면석이라기보다는 장대석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높이가 낮고 긴 면석을 사용했습니다. 불국사 석축도 혼합식 기단의 절묘함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단은 큰 자연석을 지형에 맞추어 여러 단을 쌓고 그 위에 가공 석재를 가구식으로 낮게 짜 올렸으며 석축 위에는 석 난간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자연석 석축과 인공을 가한 가구식 석축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불국사 석축은 다양한 석조 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조 건축물의 구성에 따라 사용된 건축 재료와 그에 따른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지붕은 마감 재료에 따라, 벽체는 구성 재료에 따라, 기단은 구성 재료와 기법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통건축의 이해, 전통건축 재료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